오늘의 포럼은 성공회대 김영학 교수님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도시재생, 청년정책 분야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대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충남 여성가족 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정덕진 팀장님의 발제와 도시재생 분야에서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정호 팀장님의 발제, 청년 정책 분야에서 충남연구원 박춘섭 책임연구원님의 발제가 진행된 후에 종합토론으로 충청남도의회 안장원 의원님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상영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웃기네. 제가 어제는 오전에 행사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번 주 내내 갔는데 저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저는 승리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시 좀 이런 자리에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시군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좀 많이 참석하시면 뭔가 듣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연말 바쁘신데 오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럼이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또 안녕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 발제해 주신 팀장님도 고맙습니다. 모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무 있잖아요. 나무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가 백두산 같이 이렇게 추운데 그래서 자란 나무 나이테와 아열대 지방에서 자란 나무 나이테가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회적 경제인들은 백두산에서 자란 나무와 같이 탄탄할 겁니다. 어떠한 시련도 저는 견디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목재를 사용할 때 언제 비냐면 대부분 요즘 비어요. 이렇게 겨울철에 하절기에 나무를 피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 경제인들이 힘을 내가지고 지역 사회를 이끄는 그런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오늘 토론을 잘 지켜봐 주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하셔서 사회적 경제가 발전하는 데 뒤집들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충청남도의회 안정원 도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매우 현실적이고도 적합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만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시지만 지금 중앙정부의 사회적 경제 예산이 반에 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의 대전 같은 경우에는 98%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충남이 그만큼 아니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외 경제 여건이 매우 이렇게 불안할수록 우리가 더 외피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사회적 경제가 더 중요한 대한 경제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라는 얘기 아니면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서험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나라를 이렇게 바꾸어 나가듯이 우리도 사회적 경제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앞으로 더 지역 중심의 그리고 우리의 삶 중심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 포럼이 특히나 왜 도시재생, 청년정책, 예를 들면 아니면 돌봄 서비스 이런 곳에 왜 그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규명하냐면,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기도 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수 업무이자 우리 사회를 더 특히나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이어나갈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윤에 그리고 경쟁력의 측면을 보지 말고 사회적 경제의 따뜻한 힘으로 하면 더 일이 잘 된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원래는 이런 자리에 시군이나 우리 도에서 사회적 경제 담당자가 아니라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분들,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분들,
돌봄을 정책을 결정하는 분이 오셔서 이런 분야에 사회적 경제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맡겨야겠다라는 것을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역할은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아주 훌륭한 교수님과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것들이 뭐 정보의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 플러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최소한 내년에 충남에서는 자체 자원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뜻과 사회적 경제인의 시각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토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추진 체계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해 주실 성공회대 사회적 기업 연구센터 부센터장 김연아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공회대학교 김연아입니다. 연말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주제가 정책 추진 체계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더라고요. 아마 구체적인 분야에서 실질적인 역할은 오늘 토론자로 직접 나와주신 전문가분들의 몫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연구자로서 좀 일반적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정책과 사회적 경제의 만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때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는 어떤 이제 내용이 담겨져야 하는지 이 부분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추진 체계에서의 사회적 경제 역할 하니까 저는 좀 제목이 좀 생소하긴 했는데요. 여튼 정책과 사회적 경제와 관계를 논하는 오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 이제 해외에서 국가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즉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아니면은 경제공황 이후에 정말 시장도 작동하지 않고 국가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했던 그 움직임으로부터, 즉 자조적인 움직임부터 출발을 했죠.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도화되고 사회화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출발이 다른 나라하고는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걸 있죠. 정책과 사회적 경제 관계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사회적 경제 정책이 단순히 사회적 경제 기업하는 분들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갔겠죠. 사회적 경제 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도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시민운동하고 같을까요? 시민운동하고도 명백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민운동은 정부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기에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요구하는 게 사실상 시민운동이었다면, 사회적 경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주민들이 직접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게 필요해, 지금 여러 정책의 현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모델들을 직접 보여주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또 과거의 시민운동보다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대안적 모델을 직접 제시하는 주민운동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더 진화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이 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뭐 사회적으로 뭐 정리가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를 굳이 이론적으로 소개하자면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공공성이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표는요, 이미 외국에서는 5, 60년대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다가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전 세계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해 라고 모두가 다 혁신을 요구할 때 다시 한번 급부상했던 이론입니다. 소위 신거버넌스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또 2009년에 엘리너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타면서 더욱더 강조됐던 공동생산 이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지금 보시는 표가 오늘 학자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모양을 제시하긴 하지만 이 신거버넌스 모델 내지는 공동생산 이론이 정부 정책, 즉 공공정책과 사회적 경제 관계, 또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국제사회와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제기됐던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이들과 공공경제의 결합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경제와 정책의 결합은 바로 이 표 하나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 우리가 공공성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정부의 몫이었잖아요. 공무원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가치가 사실은 공공성의 전부와 같았죠. 그러나 지금은 공공성이라는 개념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적 가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활동이 공공성이라는 용어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이라는 말에는 단지 공익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의 참여와 의사결정이라는 차원이 동시에 결합된 용어로 공공성이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사실 공공정책과 사회적 경제 결합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공공서비스를 공공이 결합을 했다가 끊임없이 이제 필요가 확장되고 또 자원도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신공공관리 모델로 전환합니다. 단지 정부가 잔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던 시절에서 이제 민영화시키고 다양한 민간이 공공서비스 조달에 참여하게 되면서 외주화되고 시장화를 겪게 되죠. 특히 1980년대에 이제 대초정부 들어선 이후로 다양한 공공정책의 상당 부분이 이제 민영화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걸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 이후로는 신거버넌스 모델이 부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 사회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정부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래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장화시키고 외주화시켜 봤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계를 느낀 거예요. 왜? 우리가 다양한 민간에게 공공정책을 민영화시키면은 서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나름대로 품질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80년대 이후로 민영화의 결과가 사실 기대했던 품질관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이 심화됐을 뿐 여러 가지 인권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편의적인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경제위기까지 같이 겹치면서 여러 복지 재정의 이제 부담까지 받게 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또 다른 모델이 이제 갈구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신거버넌스 모델이 추구되게 된 것이죠. 국가도 시장도 아닌 주민들에 의한 여러 네트워크나 자치조직에 의한 공동생산을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조달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 이론으로 이제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타기도 했고요. 특히 사회적 경제는 2008년 극심했던 경제위기 시절에 스페인의 몬드라곤에서 단 한 명의 직원도 해고하지 않고 금융위기를 넘어선 사례가 보고되면서 이거 사회적 경제가 뭐야? 전 세계가 사회적 경제에 다시금 주목하는 계기를 만들어냈죠. 세계가 1980년대 신공공관리 모델을 경험하고 2008년 이후에 신거버넌스 모델을 경험했다면 좀 후발 복지국가인 우리나라는 이 신공공관리 모델과 신거버넌스 모델을 2008년 이후에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다양한 민간에 대한 외주화와 그리고 사회적 경제 발전이 같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바우처 도입이 2008년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회 서비스가 막 민영화되기도 했고 또 역시 2007년에 사회적 경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주민조직들이 적어도 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업 활동을 병행하는 형태의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실험하게 된 것이죠.
여튼 이 과정, 즉 이제는 단지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지역의 주민들 여러 가지 네트워크 조직과 함께 공동 생산해야 된다는 사실들이 여러 사회에서 입증되고 또 이 필요가 강조되면서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사회혁신, 사회적 가치, 사회연대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2003년에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이제 결의안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었고요. 이 회원국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채택에 찬성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내년 2005년이면 역시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이제 재지정된 정도로 국제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사정이 다른 것 같아요. 아마 유엔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할 때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할 때 분명히 우리 정부도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나라는 좀 국제적으로 약속을 해놓은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사실 우리가 아마 이제 사회적 경제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뭐 유사한 형태가 오래전부터 발견이 되긴 합니다만 정책적 영역에서는 사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차츰차츰 정책이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정부였든 즉, 뭐, 국민의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던 정부든 아니면 경제성장이나 시장화를 강조했던 정부든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사회적 경제 정책을 확산시켜 왔고 진행해 왔죠. 유일하게 지금 현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제 직제 개편이라든가 이제 뭐 지원 체계 축소라든가 다양한 그 경제 환경이 정책 환경이 좀 위축되고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을 때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시다시피 거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와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2003년 5월 31일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사회부장 전략회의에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모델이 제안되기도 했었고 또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고 역시 같은 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그 예산 삭감이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차 사회적 기업 기본 계획에서도 지원 패러다임이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그 방향을 바꾸기도 했고요. 2003년부터는 예산도 대폭 삭감됐고 비서관 직제도 폐지됐고 아시다시피 다양한 전달 체계 안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에 있었던 공역별 지원 기간도 상당수 축소됐고 지원의 방식도 직접 지원에서 간접 지원으로 변화했죠.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사회적 경제를 언급했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표현이 가장 앞에 있었고 또 국정과제 중 유일하게 사회적 경제 조직을 언급했지만 그로부터 딱 1년 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제 비판 그리고 사회보장 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대통령의 선언까지 있었죠. 이제 그 뒤로 이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정책이라든가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 또 그 뒤로 발표된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진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역시 이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서비스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장을 했죠.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확대해서 서비스만큼은 보편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고요. 이때 이 말에는 중산층이 충분히 이용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또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을 민간에서 하게 하고 정부는 시장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의 공적 역할을 대표적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회서비스원에게도 간접 지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전환하다는 이제 지시가 있었죠. 사실상 경쟁원리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경쟁원리를 도입을 했고 성장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고 규제 합리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부실기관 앞으로 퇴출하겠다. 작은 기업보다는 델기관에 투자펀드 조성하겠다.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아시다시피 뭐 사회서비스원에서 이제 중소원에서 뭐 사회서비스 뭐 다변화 사업도 하고 있고 규모화 사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나마 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는 지금 과거와 다르게 훨씬 더 강한 오저로 자생력 확보, 경쟁력 확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다들 이렇게 시장화해야 된다고 하고 또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부실기관에 투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다들 사회적 기업에게 끊임없이 요구됐던 자생력 확보, 그리고 경쟁력 확보, 이걸 요구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군분투하고 고심이 많을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혹시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규모를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나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정책 환경이 다른 정부에 비해서 이미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취하고 맞이하고 있는 여건이 그렇게 바뀌었나? 저는 그 생각에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굳이 우리가 지금 가장 사회서비스 분야가 그나마 사회적 경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니까 거기에 빗대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가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는 문재인 정부였든 뭐 노무현 정부였든 뭐 이명박 정부였든 박근혜 정부였든 지금까지 여러 번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질문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왜 사회복지 영역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왜 들어와? 그 전통적인 비영리 영역에 왜 기업 활동하는 사람이 들어와? 사회적 경제 기업이 하면 달라? 이 말 항상 들었어야 됐고요. 그럼 너희는 시장 기업하고 뭐가 다른데? 이 말 항상 들었어야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조달하는지, 그럼 돌봄의 시장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는 이름 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지 항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답해야 했어요. 게다가 이런 이중과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까 항상 과제였죠. 윤석열 정부 때 새롭게 제기된 문제 아닙니다. 공적 영역에서는 정책을 이벤트로 만드는 공모사업만 증가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연명하는 기업이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항상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민간시장에서는 일반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과제가 항상 대두됐었죠.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 생긴 문제일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저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환경이 훨씬 더 위축돼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회적 경제는 끊임없이 사회적 경제가 니네들이 뭔데? 너희가 시장 경제와 어떻게 다른데? 뭐 때문에 그렇게 혁신적이라는 말을 듣는데? 그리고 어떻게 지속 가능할 건데? 즉 사회적 경제 정체성, 혁신성,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이 정부가 끝나도 다음 정부가 와도 어떤 정책 환경의 변화가 있어도 우리는 일관된 입장과 전략으로 이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회적 경제의 역사가 벌써 우리나라도 그냥 보통 10년, 20년 넘어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충남 같은 경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훨씬 더 가장 빠른 속도로 사회적 경제 정책을 이제 도입하면서 어느 지역보다도 여러 가지 그 경험치가 많이 쌓여져 있어요. 수많은 혁신 사례가 솔직히 쌓여 있죠. 정체성의 분야에서는 시민성 당사자성에 기초해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일자리를 만들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나 이용자에 머물렀던 시민들이 직접 돌봄 서비스를 생산해보고 장애인이었던 사람들, 또 아동의 부모들, 또 어르신들이 직접 우리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조달해보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모델이 어떤 건지를 스스로 보여주기도 하셨죠. 단지 재화나 서비스 창출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관계, 사회적 자본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단지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활동으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수많은 혁신적 결과물을 내왔죠. 그리고 특히 우리는 각자 도생하지 않고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안적 공제 공동체로서 다양한 혁신 모델을 가지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가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공생하는 청소년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추구하거나 내지는 교과서적으로라도 배워서라도 알고 있죠.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과는 달라라는 거를 말로든 몸으로든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오랫동안 받았던 많은 질문들은 결국은 사회적 경제 정체성, 혁신성, 방향성에 대한 꾸준한 질문이고, 결국 이거는 개별 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같이 더 열악한 시기에는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어야 돼요. 과거에 우리는 그래 알겠어. 근데 일단 우리 기업부터 살아야지. 그런 다음에 연대할게였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 부분 용인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연대해야 될 상황이에요. 정책 환경도 변화했고 그나마 남아있는 건 컨소시엄 사업 정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별 기업이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살아남는 다음에 연대할게, 이런 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다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도 많이 바뀌어야죠. 정부가 바뀌든 아니면 정부에게 그 일을 하게 하든 여러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많은 정책이 사회 서비스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의 전 영역에서 시장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게 하면서 이제 국가의 역할은 관리자의 역할에 맞게 하고, 대부분 시장화 산업화로, 그리고 잘 될 수 있는 기업에, 더 큰 기업에게 여러 정책적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여러 이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건 정책이 사실 저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민간이 아니라 주민에게서, 시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적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이 사회 서비스 시장화 되는데 우리도 좀 규모화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 서비스 분야는요, 사실 정부 말과 다르게 이미 상당 부분 민간 의존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이미 민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미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사회 서비스들이 사회 서비스 시장에 이미 진출하고 있어요, 빠르게. 그리고 사회적 경제도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민간의 정체성을 두고 시장에서 방법을 찾는 것은 새롭지도 혁신적이지도 않아요. 우리는 주민이 모여서 공동의 필요를 조달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사회적 경제 정체성에 기반해서 우리가 주민 공동체라는 점을 충분히 강조해야 됩니다. 정책이 추구할 때 아니 우리 지역의 일을 왜 시장에 맡겨? 우리 주민이 하면 되는데 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앞에서 공동생산 이론, 신거버넌스 이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문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네트워크와 주민공동체가 결합해서 추진할 때 지속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것.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수면 경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셔야 됩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때 지속 가능성이 보장된다는 걸 강조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때는 우리는 비영리 조직이야, 아니면 우리는 민간이야, 우리도 기업 활동해, 필요에 따라서 각자 다른 명함을 꺼내면서 사회적 경제 중요성을 입증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니까 지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저는 사실 더 설득력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전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주민의 삶에 기반한 주민 공동체라는 점을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으로 삼고 있어야 되고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시장 경제와 다르게 각자 도생하고 하지 않고 공생하는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죠. 이것만큼 사실은 요즘과 같이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돌봄위기, 기후위기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제위기, 돌봄위기, 기후위기라는 이 복합적 위기를 시장에서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당장에 그 문제를 빠르게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사회경제 경제에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과연 경제발전이 가능할까? 경제발전이 가능하다 한들 그것의 결과가 행복했나?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사회적 가치 다시 이야기를 하고 경제발전에 희생됐던 환경문제, 생태문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시장에 잠식됐던 주민공동체 다시 부활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세계 사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정책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모든 우리 사회의 혁신 방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돌봄 분야도 기후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책임과 역할이 많이 이관되고 있고요. 또 돌봄도 시설과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의 방향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정책의 방향성은 지속가능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의 선순환하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주체는 사회적 경제 기업만큼 잘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향후 저는 정책의 키워드가 결국 상생, 돌봄, 지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합위기 시대의 정책은 시장이 아닌 지역사회로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공동생산에서 이론에서 보신 것처럼 그 핵심은 거버넌스에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경제에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기업활동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놓고 여러 비즈니스 환경을 모색하고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사실은 혁신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민간 거버넌스는 아까 제가 표에서 보셨지만은 시장화, 민간 위탁, 이거는 사실은 서구가 1980년대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는 신거버넌스 모델의 사회적 경제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정부 정책 사업에 단지 참여하는 것은 거버넌스하고는 다릅니다. 신거버넌스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것은요, 우리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둘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단지 협약하고 위탁했다, 이곳으로 거버넌스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참여하는 거죠, 협약기관으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주민공동체의 대표성을 갖고 민간 거버넌스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은 적어도 이것만큼은 공공이 해결해야 돼. 이것 정도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손을 잡고 민간 협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지켜내자. 그리고 이것은 그래 시장화해도 돼. 하지만 이것만큼은 공공의 책임. 이거는 주민과 함께하는 공적 영역. 이거를 그 크기를 정하는 거거든요. 공공서비스의 구성과 포괄 범위를 규정하는 일이 민간 거버넌스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만 가지고 있어서는 민간 거버넌스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당연히 개별 기업으로도 참여가 어렵죠. 당연히 네트워크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고, 대표성이 있는 조직이 함께 들어가서 지역의 의제를 함께 결합해서 논의할 때만 사실은 이런 거버넌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현재 정책의 전 분야에서 시장화를 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동의 목소리, 공동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논의하는 프레임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간에서 주민으로, 시장에서 지역사회로,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아니라 공생하는 돌봄 생태계로 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잘 살면 경제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사회가 양극화되는지 뻔히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주민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지역사회. 돈 잘 벌고 큰 기업이 아니라 작은 기업이어도 지역에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이걸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사실 기업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경제는 기업하기 좋은 사람이 기업활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 주민이 결국에는 정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함께 지역사회에 다시 한번 재생해보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또다시 정부가 잘된 만한 곳만 투자하고 성공하는 곳만 투자한다면 그건 방향 잘못 잡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안 나아갔네요? 예, 예,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주제인 정책 환경의 변화에서 사회적 경제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정말 작동하고 있는지, 개별 기업 육성이 아니라 생태계 조성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지역의 네트워크는, 협업은, 사업연합은 지금 충분한지, 상호거래는 활성화되고 있는지, 자조금융 조성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는지,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지역의 공동의 모델을 함께 가지고 있고 거기를 향해서 갖고 가고 있는지. 사실 지금 12월, 1월 정도면요, 여러분들 다양한 네트워크가 워크숍 하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비전이 맞나?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 내년에는 뭘 할까? 우리가 어떤 걸 중점 사업과 전략으로 잡아서 지방정부하고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생태계를 활성화할까 이런 논의해야 될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또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 지역을 위한 공동의 전략이 있는가? 즉 이 말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경제가 단순하게 비즈니스 활동에 머물지 않으려면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 위상이 뭘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사실 생태계도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지역 의제에 결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니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우리 주민이 우리가 해결할게. 여기에 대해서 정책 지원하는 게 마땅해 라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에 결합할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당연히 민간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고 이게 말뿐인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정식적인 민간 거버넌스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각자 도생하지 않고 공생하는 생태계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오세요. 솔직히 충남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돌봄통합지원법 바로 이제 내후년이면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농촌사회서비스법도 시행되면서 이제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런 돌봄의제나 기후의제가 활성화되면서 지역에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들 많이 해오세요. 사실 그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지역을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사업을 할까? 정부가 어떤 사업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몸체를 변화할까? 이 고민보다도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지역별로 해야 될 거, 권역별로 할 수 있는 일, 광역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셔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한테 뭐가 부족한지를 봐서 적극적으로 부족한 거 육성하고 이미 먼저 잘하고 있는 선배 그룹들이 같이 뭉쳐서 후배 그룹 이끌어가면서 우리의 전략이 뭔지를 분명히 하세요. 그래야 정책이 심지어 돌봄통합지원법이든 농촌사회서비스법이든 평행돼서 진행되면 아니야, 우리 지역엔 이게 필요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 지역부터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실질적인 전략을 제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각 연대하는 공생의 공동체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필요를 확인하고 민간이 함께 필요를 조달하는 공동의 전략을 만들 때까지 여러분이 특히 올해와 내년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연차를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여러 법도 시행이 되고 2026년이면 지방선거까지 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싱거버넌스 모델의 가장 특징적인 것도 정부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가동된다는 거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요. 이제는 모든 게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 모델이 실현되는 사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위기, 돌봄위기, 기후위기라는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죠. 이제는 여러 기업들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마당이지만 태생이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 10개 이상만큼 참 활발한 그런 지역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무대를 배경으로 노인, 다문화 유주민, 발달장애인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건강리더 양성교육, 마을 돌봄 서비스, 이주노동자 이런 건강 보건교육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네. 네. 대표 기관으로 홍성 어려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하고 있고, 꿈이 자라는 딸, 이렇게 케어팜 사회적 농장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곳의 구성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요 조사에서 살펴봤듯이 노인 돌봄, 건강 서비스, 무다이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역의 강점을 좀 살려서 서비스를 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큰 서비스는 의료 기반, 돌봄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네. 돌봄 농장 서비스, 네. 아동 성인 가족 상담 서비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사점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의 좀 강점을 활용한 이 사업들로 좀 구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조직과 컨소시엄을 좀 강화해서 그 사회 서비스를 좀 체계적으로 좀 확대하고 이 생애 주기별로 제공기간을 매칭했다는 이런,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좀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 주민한테 보편적인 복지, 돌봄,
네, 이런 게 이제 좀 추진한 게 이 사업의 좀 의미라고 보고요. 또 지역사회 기반의 특히 결국 이제 관계 지향의 이런 서비스 제공인 것 같습니다. 단순 그 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 주민들 간의 좀 관계를 좀 형성을 도모하고 또 마을 공동체를 좀 지향하는 그런 서비스이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심리 사회적 건강 정진과 예방적 돌봄,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도적으로 좀 문제를 좀 해결함으로써 이제 복지 돌봄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등 장애인 당사자 활동과 그런 마을 역량 중심 접근을 좀 했다는 점이 또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한 이제 이 사업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홍성군에 실시하는 다른 사업들과 좀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한다거나 좀 더 확장된 그런 사업으로 좀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꾸미자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 이제 설립 이런 이제 인가를 좀 받았고 추후 이제 사회적 농업 사업이나 이런 것들 이제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것도 이제 저희 사업에서 조금 성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제안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큰 소시험을 통한 이 협력적인 그 문제 해결, 여기 이제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제 컨소시엄의 좀 주도성을 가지고 협력적인 좀 문제 해결, 특히나 이제 그 지방정부에서는 특히나 지자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좀 참여를 해서 지역 문제를 좀 해결을 하고 같이 이제 역량 강화, 조력자로서의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컨소시엄 이 사업의 좀 성패는 지역 자원들을 발굴하고 연계가 얼마나 좀 지속적이고 이제 확장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돌봄 생태계를 조성하는지, 예, 이걸 통해서 이제 지역 주민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네, 이런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과제는 결국은 이 컨소시엄의 그 재정 자립을 좀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네, 실은 그 노인이나 장애인, 지역 주민들 이용료만으로는 이분들의 이제 그 자부담 비용 그 지불 능력이 낮기 때문에 좀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외부 기업 사회 공헌이 됐던 궁극적으로는 그 지역 그 지자체 예산이 좀 뒷받침되는 이런 구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장기적으로 어쨌든 그 수익 창출 방안들은 참 저희 그 사업에서도 네,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해 주실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정우 팀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항상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도시재생 사업과 사회적 경제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현재 아산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당진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그 충청남도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련한 통합지원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했던 거는 소셜 캠퍼스홈 충남이라고 저희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육성하는 그 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거 관련해서 경험을 좀 녹여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도시재생 사업 자체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이제 순서는 그 도시재생 사업 지역 여건,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도시재생 추진 사업, 뭐 거점 시설 현황, 뭐 사업 추진 체계, 그리고 사회적 경제 역할, 뭐 그다음에 재원 순으로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 지역 여건 같은 경우는요, 이제 통상적으로 지금 아산시 기준으로 제가 좀 발표를 드릴게요.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충청남도와 수도권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좀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 지금 쇠퇴하는 것보다는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 여기서 나왔다시피 첨단 산업하고 역사, 문화, 관광 도시라는 컨셉으로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2개의 뭐 9개의 면, 6개의 동이라고 하지만 사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점은 인구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하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 평균 연령이 41.5세로 되게 젊은 도시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2000년 후반에 이제 아산시의 문제 같은 경우는 중앙 동부 생활권과
북부 서남 생활공간 인구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어요. 그 KTX가 이제 도입되면서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이제 그 분리가 된 수준으로 이제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격차를 좁힐지에 대해서 연구를 저희가 지금 계속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메꾸고 있고요. 이제 물리적인 환경 여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조한 정비 사업으로 노후 주거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동부 생활권하고 이제 서남부 생활권 같은 경우는 격차가 더욱더 심하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낮은 생활 인프라 접근성인데 저희가 또 반대로 또 동부 쪽은 또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생활 인프라 자체가 또 다른 의미로 또 SOC가 부족한 현실에 좀 처해 있습니다. 그 동쪽에는 인구가 늘어서 부족하고 서쪽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또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있는 좀 상반된 의견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미래 산업 동력하고 이제 문화 관광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저희는 이제 희망과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들 중에 제 대표적인 게 배방읍 도시재생 사업하고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방읍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 예전 모산역이 폐철도가 되면서 그 부지가 다 이제 어렵게 됐었는데 그걸 저희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활력을 좀 불어넣는 작업을 했었고요. 지금 온양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온양 그 행궁터 있죠. 조선시대 행궁터 기존으로 저희가 많이 쇠퇴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여러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도구면 도시재생 인정사업. 이건 옛 청수장입니다. 도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도구 온천이라는 테마로 많이 발전을 했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도구 온천이 많이 쇠퇴를 했어요. 기존의 여건들이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청수장이라는 그 목욕탕을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여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모종동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그러니까 모종동도 그렇고 염치도 그렇고 저희가 예전에 소방서라든지 예전에 있던 인프라를 재활용하고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해가지고 필요한 SOC를 공급하는 사업들이고요. 예비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기 위한 연습을 좀 실행했던 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어진 건물들이 이제 문화복합시설 같은 경우 온양 온천역 앞에 이제 주차장을 조성한 사업이에요. 그 안에 1층 같은 경우는 저희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이제 운영할 예정이고, 이제 상생영역상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하셨던 사회적 경제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곳에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2층 같은 경우는 가족센터로서 역할을 좀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작은 도서관도 운영될 예정이고, 이제 서로노름 공동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1층의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2층, 3층의 학교박지원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라는 것들을 좀 운영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성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1층에 이제 돌봄 공간이 있고, 또 2층, 3층에 여성들에 위한 시창업 공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방 어울리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모산역에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 이건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공연장이나 대기실 이런 쪽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요. 이제 꿈자의 사랑방 같은 경우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과 이제 여러 가지 마을 관리소 같은 영역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어울림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동사무소와 이제 상생협력 상가, 그리고 청년 창업 공간 같은 것들을 다 결합하여 이제 복합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그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거랑 체계 자체는 다 유사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도시재생 추진 체계는 미래도시관리과에서 이제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이제 충청남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행정협의회, 도시재생 자문단을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행정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 체계를 좀 진행했었고, 지금은 주민 중심에서 행정 지원의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인 3단계 주민 주도의 사업 추진 체계를 지금 하는 게 저희가 목표예요. 그래서 그 주민 주도라는 게 결국 사회적 경제에 있는 주체들이라고 저는 보고 그걸 지원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 사업의 사회적 경제 역할에 대해서는 그동안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이제 사실상 뭐 했던 내용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하셔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2개소가 이미 지금 인가가 나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곳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이미 지정을 받으셨고, 또 한 곳은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받으셨던 예비 사회적 기업은 향후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실 예정인데, 저희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거점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요. 여러 사회적 경제 조치들 중에 왜 꼭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냐 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플랫폼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플랫폼 안에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생산자 조합원이나 활동하시는 소비자 주체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만들어주는 생활 거점 시설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 특정 단체한테 준 게 아니라 그 단체는 플랫폼이고,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육성했던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게 총망라해서 저희 사업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지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름이 온양 꿈자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온양 원도심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지역 사업명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저희 사업만큼 지역에 연관되지,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결이 되지 않으면은 저희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항상 열려 있고, 그 안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이제 마을 자체가 이제 운영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가 초기 모델이다 보니 지금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많은 도움과 관심과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제언을 드릴 때 제가 좀 많이 써오긴 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 중에 좀 하나는, 이제 농촌 사업 할 때도 그렇고,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돌봄 사업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사업 추진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절차적인 거, 방식적인 거. 근데 그 와중에 여기 참여하시는 주체들은 보통 1개 내지는 2~3개 복합적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섹터별로 교육하거나 할 때 계속 중복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오히려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아요. 좀 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뭔가 상위 클래스의 뭔가 배분하거나 역할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저희도 2024년 6월부터 제가 거버넌스를 구축했어요. 아산 활성화 연대라는 걸 구축해서 여기 이런 그 광역단위의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충남 사회혁신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그 아산만의 활성화 연대를 저희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 지역 의제를 발굴하려고 해요. 각 기관마다 다 각자의 그 미션이 다 다르다 보니까 공통점은 찾지는 못하셔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건 하나입니다. 아산을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표로서의 각 기관마다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니까, 그 안에서의 서로의 역할들과 도와줄 부분에 연대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단계별로 좀 지향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게 가시적으로 뭔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향후에는 좀 더 점진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돌봄, 사회 서비스, 도시 재생, 사실 청년까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생사업 안에 청년 센터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단순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모든 사업들은 다 동일하게 각자의 목적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요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사업비가 줄었다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 각자 하는 미션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재생사업도 마찬가지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도시재생 돈 많이 들어갔는데 결과물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냐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생사업만 보는 게 아니라 재생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시너지들이 어떻게 연대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지를 좀 정성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있어서 요 제언을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또 더욱더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과 연대를 하려고 하고 저희 쪽에 부족한 점은 요청하고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발표입니다. 네, 청년 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해 주실 충남연구원 박준섭 책임연구원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걸로 넘기시면, 요걸로 넘기시면. 네네. 주최 측에서 빨리 하라고 했는데 말을 빨리 해야 되는지 내용을 줄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말을 빨리 하고 내용을 줄여보겠습니다. 청년 정책과의 새로운 모습. 저는 모임을 할 때 엄숙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웃으면서 즐겁게 배우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 여기 이제 청년 39세 이하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네, 한 20%,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쭈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이제 누르면 안 되는구나. 청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거 책 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저희 다 한번 읽어보면 재밌어요. 훌훌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로키 스코펠리치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 로키라는 사람은 이제 미래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겠구나. 청년들은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중에 부의 상속을 받아서 새로운 경제 주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도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I세대는 뭐냐면 근데 저기 딘 트윈즈라는 사람은 뭐냐면 그 세대학자예요. 세대 사회학자인데 세대를 계속 바라봤을 때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이고 그리고 느리게 성장. 이게 느리게 성장이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옛날에 미국 사람들 보면 빨리 운전하고 빨리 술 먹고 또 고등학교 때 애 가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제는. 왜냐하면 종적으로 봤을 때 가족이 아이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거기서 우쭈쭈라는 겁니다. 우쭈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운전도 안 해요. 운전을 드라이브를 안 합니다. 그리고 더 한 거는 술도 안 마셔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 속에서 봤을 때 아이를 막 고등학교 때 많이 안 낳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환상 속에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고요. 특별히 뭐가 있냐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이건 똑같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뭐 여기 의원님 저랑 거의 비슷한 연배이시잖아요. 뭐 우리 보면 흑장난도 하고 뭐 이렇게 뭐도 먹고 보면 먹고 있어요. 흙을. 그래서 왜 먹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떠냐면 정말 깨끗하고 막 애가 뭐 흙 만지면 막 아시죠? 막 뿌리고 막 안전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있기 때문에 커서도 그 안전한 것이 나옵니다. 뭐냐면 대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 같은 강사를 불러서 뭐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면 저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생각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안전 공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따로 거기에 모입니다. 네, 그런 게 지금 미국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안전에 대해 있고 제일 끝에 뭐냐면 생계가 중요해요. 기업가 정신, 미국은 기업가 정신에 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통계치가 있어요. 한번 저기 그러니까 I세대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두꺼운 책이지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찬호 씨도 이제 사회학자인데 이제 여기에 뭐 우린 차별을 찬성합니다. 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사람 과잠을 요즘 많이 읽잖아요. 저 때는 뭐 과잠 안 읽거든요. 뭐 그냥 학교 이름인데 요즘엔 학교와 학과 이름까지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내가 왔는 거는 쟤하고 나하고는 학과가 달라. 점수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훨씬 더 우월해. 이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가능한 거예요. 정의로운 거예요. 공정? 부의 공정? 아니야.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사회가
나를 도운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도왔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더 강합니다. 내 부모가 돈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공정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청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여기 있는 30%가 아니라 70%한테 외치는 소리입니다. 제발 자기의 생각에 집착해서 청년을 보지 마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는 사또리 세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뭐냐면 꿈을 잃었어요. 꿈을 잃어서 나는 이 이상 올라갈 수 없어. 그랬을 때 사람이 꿈을 잃었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현실을 바라봅니다. 친구가 되게 중요해요. 친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이 나의 꿈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친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게 지금의 청년이다. 근데 이런 청년들이 나타나는 이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면 됩니다. 무한적으로 노력을 강요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고, 맥도날드화나 예를 들어보셨으면 아실 텐데 막스 베버는 굉장히 옛날부터 합리화라는 것, 우리가 얘기한 자본주의라는 것들이 발전하면 우리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시스템 안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해도 굉장히 오래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시각이 너무 청년은 우쭈쭈 돌보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충남의 청년 가장 중요한 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안 돌아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수도권에 다 몰려 있어요. 좋은 일터, 그 다음 사람들 많은 거, 문화적인 경험, 수도권이 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려올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저의 연구에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죠. 워케이션도 연구했고, 이번에 문화도 연구했고, 네, 여러 가지 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삶 실태 조사입니다. 뭐냐면 청년들이 우리가 일자리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5년 주기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되게 안 보이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떠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눌러야 되나? 그 수도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이 재미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아니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이제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거. 그런데 충남은 어떠냐면 문화적인 의료적인 서비스가 안 되는 게 떠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20% 이상 40% 이상이 문화적인 거,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혁명하고 사업하고 아이디어인데 다 각설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세요. 다 일자리에 있고요.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진하게 한 데가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한 거고, 더 안 보이게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충남을 감사합니다. 충남은 지금 123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충남에서는 이제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지금 민서 8기에서. 근데 관심 있는 건 스마트팜, 그 다음에 주거, 여기에 강조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진짜 이 123개를 다 청년정책관실이 다 총괄하느냐? 네, 좀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한 주거, 문화, 교육 이런 부분들은 각자 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도 손을 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조금 총괄할 수 있는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 해서 저도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 되게 하고 싶었어요. 진짜 일자리 얘기 이거 하고 싶었는데 넘어가시죠. 이건 얘기하겠다. 지역주도형 청년, 이거 준비하려고 꽤나 힘들었긴 한데, 열심히 해달라고 해서,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라는 게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게 뭐냐면, 어쨌든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그래야 청년들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유형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남도 했었죠. 아시죠? 청년도약이니 뭐 청년도약이니 다 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시면 결국엔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사회적 기업 쪽이에요. 제일 처음에 한 20% 정도 정착을 했다고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점점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일자리 창출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저는 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다라고 생각합니다. 200만 원 주는 거? 아니면 저희는 좀 더 짜죠? 예를 들어서 조금의 이제 인건비 정도로 주는 거. 그리고 1년도 안 됩니다. 채. 이런 것들이 결국엔 한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회 예산처에서 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했을 때 결국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자율적인 성과 측정. 우리가 일자리 수에 매몰되지 말자. 그 자율적인 성과 측정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거버넌스. 우리 거버넌스 계속 얘기하잖아요. 거버넌스. 또 한 가지 뭐냐면 활리 프로세스. 뭐가 잘못됐는데 이 문제를 뭐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그러면 다시 그걸 해서 시스템을 바꾸는가 아니면 사업 계획을 바꾸던가 하는 것들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없었다.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맨날 얘기 듣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적 기업가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넣어서 우리가 했던 것들 얘기를 해봅시다. 뭘 했냐면, 이거 네트워크에서 했는데 다 아시죠? 자, 이거 대충 얘기합시다. 다 아니까. 네트워크에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12년간 했어요. 이번에 다 날려버렸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 안 돼! 녹음하지 마세요. 제가 되게 죄송합니다, 의원님. 제가 조금. 충분히 하세요. 네네네. 아니. 충분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막 얘기를 해서. 누구야?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인큐베이팅에서 2000명 교육회 200기업을 창업했습니다. 대단해요. 굉장히 놀라운 성과인데 이게 우리들 안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각각의 우리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일 정말 이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고 굉장한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자기 만족감이나 자기 확신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몇 주 단위로 했던 일자리 사업인데 결국에는 애들 다 떠나가잖아요. 이랬다고요. 근데 저희는 200개를 창업했다고요. 우리가 서로 잘했다 박수를 자기를 칭찬하는 박수를 좀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고, 저는 예전에 사회적 경제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청년 연구만 한 사람이 아니라 좀 이 팔이 많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고요. 지금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연계를 해볼까 하면 청년마을입니다. 잘 아시죠? 모임 보시면 아십니다. 아시고요. 그 중에서 청년마을을 이렇게 어떻게 들여다볼까라고 했을 때 청년마을도 사회적 경제 하나라고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활동, 공공기획, 수익창출 세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사회적 경제하면 이렇게 동그라미 2개 아시죠? 사회적인 거, 경제적인 거 동그라미 2개. 뒤에 또 비슷한 거 또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저는 사례로 도고를 봤으면 좋겠어요. 도고 사회적 협동조합 원어스 아시죠? 네, 많이 들어봤죠?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친구들이 각각 전문성, 기업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합쳐졌을 때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좀 접목을 할 필요가 있다. 청년 정책에서는. 이건 청년 친화도시인데요. 청년 친화도시 행안부가 한 게 아니라 국무조정실에서 제가 잘못 적었는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시 전체가 청년을 도와야 된다. 다 도와줘야 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봤을 때 과정 중심으로 보겠다. 청년의 삶 역량과 과정의 중심으로 평가하겠다. 앞서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일자리는 일자리 수로만 지금까지 파악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질적 파악을 하자. 우리가 피드백을 하자. 이게 지금 이렇게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청년 정책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셜벤처 잘 아시죠? 아까 얘기한 거죠? 뭐 사회 그림 나오시잖아요? 어디서 많이 봤죠? 뭐 사회적 기업, 뭐 벤처 기업, 중소기업,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네, 하이브리드입니다. 네, 이거 똑같이 육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소셜벤처가 연계 사업이라고 하냐면요. 결국엔 청년들이 많아요. 한 40%가 청년들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사회적 문제도 관심 있고, 여기도 안 나와 있지만, 어르신들 많이 고용하고 있다. 이것도 소셜벤처에서 자랑거리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거점 공간 센터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는 공주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공주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의 이제 6가지 저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주거, 일자리, 문화복지, 교육, 참여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다 브랜딩 해보자. 그래서 결국은 동아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동아리 사업은 뭐냐면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덕업일치를 한번 해보자. 저는 결국엔 덕업일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덕을 쌓을 수 있는 거.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고 그거로 친구들을 만나서 모이고 결국엔 기획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연구에서는 이걸로 밥 벌어먹고 갈 수 있는 것들까지 해보자 라고 청년 정책에서 청년 정책관을 꼬시고 있고 계속 꼬시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험적 사업인데요. 뭐 재밌습니다. 이건 뭐냐면 2년간 해요. 교육을.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여기도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짧게 하는 게 지금 점점 오시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길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학교 폐교된 거를 그냥 폐교된 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육, 그다음 육아 어머니들 같이 막 수다 떠는 죄송합니다. 마음을 막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이제 심리 상담까지 같이 우리 심리 상담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모일 공간을 만들어줘 심리 상담을 하지 정신 서비스 안 받고 있어가 아니라 모이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지 않나.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 동네 우리 크라우드 펀딩도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영국에서 커뮤니티 쉐어라고 뭐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한전 로컬리즘이랑 로컬리즘 액트 얘기하는 거 다 까먹으셨죠? 굉장히 옛날 얘기 같죠? 우리는 계속 하지 않고 되게 유행에 민감한 우리 나라예요. 굉장히 유행 땁니다. 사회적 경제 유행, 사회적 경제. 청년,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지역의 자산화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굉장히 오래된 미래를 말씀드립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제 청년들 올 수 있도록 유턴할 수 있도록 대구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제안인데 이제 청년행동 영양 도시를 한번 조성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센이라고 하시는 사람이 인타이틀먼트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뭐냐면 그런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에 한참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얘기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무지의 뭐 커튼 뭐 이런 얘기 다 아시잖아요. 교육 받으셨잖아요. 그때 얘기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을 때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무지의 커튼으로 이제 가리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 평등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자유주의의 가장 큰 입장이시죠. 네.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센 교수는 더 그 한두 개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자전거를 주면 되지 않냐. 그런데 눈이 먼 사람은 자전거 준다고 자전거 탈 수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타이틀먼트,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의 권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묶음으로 주자. 이게 역량이다 라고 하는 게 역량이론의 가장 근저의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미래연구 지금 안 해요.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지역마다 역량지수, 국민행복지수라는 걸 해서 보면 건강환경에서 그걸 가지고 역량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행복한가를 그렇게 해서 지수를 따져봤어요. 저는 이거를 하나의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큰 무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뒤에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시죠? 또 이거를 우리 잘 태양의 서커스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모르시는 분 태양의 서커스 없죠. 사회적 경제에서 뭐 맨날 들었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퀘벡에서 그게 일어났고 퀘벡에서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도와주셨죠. 돈으로 도와주고 사람으로 도와주고 이랬을 때 결국에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프로젝트에서 여러 단체 여러 기관들이 같이 도와주자.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거는 저희 여기에서 봤을 때 잡하고 워크라고 했는데 잡하고 워크가 다른 점 아시는 분? 네. 역시 엄숙주의가 팽배한 네, 우리나라입니다. 잡이라는 건 뭐냐면 일이에요. 내 직업, 직종. 내가 예를 들어서 연구자면 연구, 청년 연구. 이거에 맞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 거의 대부분 잡입니다. 잡의 정체가 아니라 워크의 정체로. 저는 워크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거에 맞는지.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난 장군이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장군이 아니라 군인이 아니라 경찰도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경제인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워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워크로서 전달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게 사회적 경제에 굉장히 맞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세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청년 역량 도시청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기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칭. 우리 명예시민, 명예시장을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것처럼 그런 추진 자체에서 우리가 그 청년 정책에서 네트워크가 있고 뭐 위원회도 있지만 그거 말고 좀 더 자유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뭐 이런 거죠. 청년 역량 도시 청장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회적 경제 정책은 청년 정책이랑 합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굉장히 발신력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소셜벤처를 아까처럼 네트워크처럼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아까 전에 우리 센터에서도 하셨던 것 같아요. 소셜벤처 교육을. 근데 굉장히 짧거나 아니면 굉장히 뜨문뜨문하거나 기간은 긴데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되게 올그라운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서 지금 이거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올해까지니까요. 네,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서 했을 때 저는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은 저는 그 취미나 덕업일치의 사회를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는 4차 산업혁명에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일을 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너저분한 일,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은 점점 더 준다는 거죠. 지금 외국인이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청년들이 하기 싫은 일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몇 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일하는 걸 어떤 것으로 돼야 되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워크를, 잡이 아니라 워크를 개발하는 일.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경제가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짧게 하라고 했는데 15분 정도 했죠?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